이번 시간에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세계사적 차원에서 근대 조선산업의 탄생과 시기별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조선산업의 문을 연 것은 영국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후반 정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증기 엔진을 장착한 대형 철강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 대상이 된 선박은 화물선이 아닌 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은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고, 이 대량의 이민 수요는 안정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탄생시켰습니다. 1869년 스에즈 운하 개통으로 영국, 인도, 중국 간에 증기 엔진을 장착한 대형 철강선의 전기 항로가 개설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과 증기 엔진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여기에 부응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한 타이타닉호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대형 여객선은 높이 30m, 너비 28m, 길이 270m에 무게 46,000톤이었습니다. 당시에 취역해 있던 최대 군함보다 2배나 큰 세계 최대 선박이었으며 한 번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침몰 불가능한 배로 불렸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을 출발, 미국 뉴욕을 향하던 중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영국 조선산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거의 1세기 가까이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였습니다. 그 이전 대양을 항해하던 대형 범선을 구축하고 나무 대신 철강을 소재로 한 철강선의 시대를 열었으며, 증기 엔진을 기반으로 한 대형 동력선의 시대를 개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올리기 위한 스크루 프로펠러의 적용, 석탄 소모량을 줄이는 고압력 보일러 개발을 지속하여 증기 엔진의 성능을 개량하는 등 기술 혁신을 지속하여 20세기 전반기까지 근대 조선산업을 선도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클라이드강 주변 지역의 조선소들은 영국 조선산업을 상징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중심지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현재 한국 조선산업의 상징인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기술을 전수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대 조선산업의 문을 연 영국 조선산업의 영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후반기부터 급격하게 퇴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시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기술 혁신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보수적인 기업의 현실 안주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부재입니다. 요약하면 정부, 기업, 노조라는 산업발전의 3주체가 현재의 1위에 만족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 요인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세기 전 영국이 대양범선을 밀어내는 것으로 근대 조선산업의 문을 열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강선, 증기엔진으로 상징되는 기술혁신과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이라는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영국 조선산업은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과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이 시기에 어떤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전면적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상황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전함은 물론 군수물자를 다루는 화물선 등
전쟁에 투입할 배를 보다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해 표준선 설계, 용접공법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표준선 설계는 이른바 전시 표준선을 양산하기 위한 것인데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표준선박의 설계를 하고 이 전시 표준선을 계속 반복하여 건조함으로써 선박 건조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용접공법 역시 목적은 건조기간 단축으로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선체를 구성하는 철판의 접합을 두 철판을 겹치고 구멍을 뚫러 나사로 결합하는 리벳 공법으로 하였으나 두 철판을 용접을 통해 바로 붙여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용접공법은 초기에는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기는 등 내구성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방수의 강점이 있고 간편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구성 단점 보완으로 일반적인 조선공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장 변화는 우선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주력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이 20세기 후반 자리를 빠른 속도로 석유에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석유는 일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의 에너지원이 석유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대규모 원유 운송이라는 거대한 물류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게 된 계기였던 19세기 후반 대형 여객선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원유를 적재하고 운송할 수 있는 수십만 톤 규모의 거대한 유조선의 탄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통계를 보아도 세계 조선시장은 유조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1년에 세계 운항선박에서 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950년 유조선의 비중은 22%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초반 석유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조선 건조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확장을 유조선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많은 원유를 운송할 경우 운송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다 큰 유조선의 건조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소도 이에 대응하여 부지를 수십만 평으로 넓히고 수십만 톤 규모의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 위한 도계 건설, 대형 크레인 설치 등 몸집을 불려야 했습니다. 1970년대 초 현대그룹이 울산의 대한조선공사가 거제도 옥포에 건설한 100만 톤급 조선소, 현재의 대우조선해양입니다만 이들 조선소는 바로 이 수출용 유조선 건조를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건설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100만 톤급이라는 것은 100만 톤 규모의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도 시장 변화의 한 축입니다.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약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마르크스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으로 보았던 자본주의는 20세기 후반 일정한 수정을 거쳐 그것은 거칠게 얘기하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일정한 양보와 국가 재정 투자에 의한 복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과 그 증거이기도 한 무역 자유화는 화물 종류의 다양화 및 해양 물동량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세계 조선 시장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이 필요해지고 특정 화물의 전용선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조선산업은 이와 같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조선소들은 세계 1위라는 영광에 안주하여 기존 방식대로 자국 시장에 의존하고 기술 혁신과 세계 조선시장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용접공법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기존 리백 공법의 숙련 조선공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이 유전선 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조선산업은 이러한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자국의 여객선과 화물선 건조에 집착했습니다. 후발 조선국 일본이 쫓아올 때도 그 대응은 영국 조선산업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일본의 불공정 경쟁, 노조의 비협조 등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노조 역시 주기적인 파업, 최신 공법 도입 저지 등 비협조로 일관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용접공법, 블록건조, 자동절단기 도입 등 조선 관련 기술 혁신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기술 혁신이 그들의 밥그릇인 숙련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국 조선산업 쇠퇴의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근대 조선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20세기 후반 영국 조선산업 노조는 연평균 100회에 가까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강성노조는 앞서 언급했지만 근대 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표준화, 자동화가 어려운 특징을 갖다 보니 작업 현장은 사측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숙련공들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보일러 노조, 배관 노조, 금속 노조, 선대 목공 노조 등 작업 공정마다 독립된 노조들이 존재했고 작업 영역 침범 등을 이유로 서로 갈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빈번한 파업은 선박 건조 기간을 늘렸고 계약보다 늦은 선박을 인도받은 선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조선소들이 혁신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토대였던 자국 조선시장조차 1960년대에 오면 30%도 안 되는 장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영국에서 배를 필요로 한 모든 선주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100% 발주를 하였습니다. 1970년대 영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상실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석유 위기에 따른 조선산업의 세계적 불황이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임금 및 고용의 안정만을 추구하여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저항하였으며 오히려 정부 지원과 조선산업 국유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혁신을 주저하는 보수화된 기업과 혁신에 저항하는 전투적 노조 속에서 그 해결책은 정부가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이었지만 영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강력한 지원 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급급했습니다. 사실 영국에 이어 20세기 후반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일본의 경우 그 배경이 계획조선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미쓰비시 중공업,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히타치 조선 등 주력 조선소들의 기술 혁신, 그리고 노사 협조주의에 입각했던 것이므로 영국의 상황과 정확하게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1950년 전 세계에서 새롭게 건조된 350만 톤의 선박 중 영국 조선소들은 133만 톤을 건조하여 3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1975년 영국은 전 세계 선박의 불과 4%를 건조할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조선 시장은 3,500만 톤으로 10배가 성장하였지만 영국 조선 산업의 선박 건조량은 130만 톤으로 25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사실상 조선 산업 전체를 국유화하는 조치가 단행되면서 19세기 중반 근대 조선 산업의 문을 열고 1세기 이상 세계 조선 산업을 선도해왔던 영국 조선 산업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국영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 경영으로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영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없는 조선소들이 민영화로 재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재 영국 조선산업은 군함건조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수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반이 없다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선산업의 영광은 선박설계, 선박금융, 선박과 해운 관련 조사와 교육, 해양 엔지니어링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